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더 원그룹, 본사 40층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정령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9의 나이로 그룹 총괄 본부장에 오른 차민준이 냉정한 목소리로 임원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 하락의 원인을 시장 침체라는 상투적인 단어로 변명하시겠다는 겁니까? 삼 팀장님, 지목당한 임원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차민주는 취임 1년 만에 그룹의 낡은 구조를 뒤엎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철저한 능력주의자였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했다. 그의 완벽주의와 무자비한 업무 스타일은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게 아니라 경쟁사에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24시간 드리지요. 차민준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자 임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졌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성공, 효율성, 그리고 통제. 이것이 차민준의 세계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었다. 그에게 있어 감상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은 모두 제거 대상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성북동 자택으로 오시랍니다. 차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할아버지, 차 회장이었다. 그룹의 창업주의자, 여전히 마쿠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 차민준이 유일하게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성북동의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은 현대적인 강남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묵직한 소나무 향과 잘 관리된 정원의 흙냄새. 차민주는 이 고루한 전통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다. 차 회장은 서예실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는 손자 K가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붓을 놓지 않았다. 먹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앉아라. 차민준이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부르셨습니까? 할아버지. 차 회장은 붓을 놓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네가 회사를 잘 이끌고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 바로 사람의 온기다. 회사 경영에 옮기는 사치입니다. 민준이 반박했다. 그래서 네가 아직 어린 거다. 차 회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너 결혼해야겠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정략 결혼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게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 아무나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다. 차 회장은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다만 내가 젊은 시절 사업 자금이 막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날 도와준 은인이 계셨다. 평생의 동지였던 오 진사댁 양반이지. 민주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다. 할아버지의 심파조 레퍼토리였다. 그 양반이 세상을 뜨기 전에 나와 약조한 것이 있다. 우리 두 가문이 언젠가 인연을 맺기로 말이다. 그 양반의 손녀가 올해 25이 되었다. 내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심성이 곱고 바른 아이더구나.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할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약속 때문에 제 인생을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시골뜨기 여자애를 데려다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시골뜨기라니 말 조심해라. 차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의 그 오만함이 문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 아이가 너의 그 가벼움을 잡아줄 게다. 전 못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파트너는 저와 말이 통하고 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자여야 합니다. 총무석에서 뭘 배웠는지도 모를 여자와는 할 말도 없습니다. 차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선택해라. 그 아이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더 원그룹에서 손을 떼든지. 네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거둬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진심이었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다. 결국 그는 이를 갈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죠. 그는 이 결혼을 굴욕적인 거래이자 잠시 견뎌내야 할 감옥살이로 규정했다. 적당한 시기에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었다. 다음 날 약속된 상견례 자리.
민주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룸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문제의 여자가 들어왔다. 오해운. 민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니, 경멸에 가까웠다. 해운은 유행이 한참 지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순박해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골뜨기의 모습일 뿐이었다. 손에는 직접 재배했다는 더덕과 버섯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해운입니다. 해운이 꾸벅 인사를 했다. 억양에는 미세하게 사투리가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손톱 밑에 낀 흙먼지까지 보이는 듯했다.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쾌했다. 치아 본부장입니다. 민주는 악수조차 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식사 내내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식사를 했다. 그녀는 민준의 노골적인 무시를 느끼고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할 뿐이었다. 저런 여자와 한 침대를 쓰라고 말도 안 돼. 민주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상견례가 끝나고 해운이 돌아가려 할 때 민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오해운 씨, 네스, 이 결혼 기대하지 마시오. 민준이 경멸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그냥 할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내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 내게서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시오. 사랑 웃기지도 않는군. 그는 해운이 울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해운은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차민준 씨에게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 역시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러 온 것뿐이니까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민주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해운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촌스럽지만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저 고집스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악연은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양가 친척 몇 명만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진 촬영도 없었고 피로연도 없었다. 차민준에게 이 행사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굴욕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차민준은 오해운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수백 평에 달하는 공간은 온통 회색과 검은색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디자인을 뽐냈다.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혹은 차가운 요새 같았다. 당신 방은 저쪽 끝에 있는 게스트룸이야. 민준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내 서재와 침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 해오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일련의 규칙들을 쏟아냈다. 첫째, 내가 손님을 데려왔을 때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마. 둘째, 집안의 인테리어나 물건에 손대지 마. 셋째, 공식 석상에 나갈 일이 생기면 내가 주는 대로 입고 시키는 대로 행동해. 이해했나? 네. 해운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그리고 그 촌스러운 사투리 좀 어떻게 해봐. 듣기 거북하니까. 민주는 해운을 경멸하듯 훑어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해운은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날부터 해운의 투명 인간 생활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새벽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해운은 거대한 집안에 갇힌 새처럼 지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방이나 저택 뒤편에 방치된 작은 온실에서 보냈다. 민주는 해운이 자신의 냉대에 못 이겨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바랐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친구들과 재계 인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그 중에는 더 원그룹의 마케팅 이사이자 민준과 오랫동안 연문설이 돌았던 최유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전형적인 강남 상류층 여자였다. 그녀는 해운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어머, 민준 씨, 이분이 그 화제의 신부님이셔. 정말 순박하게 생기셨다.
최유경은 순박하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해운은 조용히 차를 내왔다. 민주는 해운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집안의 가사 도우미를 대하는 듯했다. 최유경은 해운의 옷차림을 보며 낄낄거렸다. 세상에 요즘도 그런 꽃무늬 옷을 입는 사람이 있네. 민준 씨, 안목이 독특해지셨어. 시골 들판에 온 것 같아. 주변의 친구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방관했다.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해운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하며 뛰쳐나가길 기대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우월함과 그녀의 천박함이 증명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운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을 벗어났다. 해운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최유경을 바라보았다. 이 옷은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술을 놓아주신 옷입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리고 들판은 생명을 키우는 곳입니다. 유경 이사님처럼 콘크리트 빌딩에서만 지내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최유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을 무지한 도시인으로 만들어버린 해운의 방역의 할 말을 잃은 것이다. 민주는 놀라움에 눈썹을 살짝 치켜떴다. 촌스럽게 화를 내거나 울먹일 줄 알았는데 저렇게 침착하게 받아칠 줄이야.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민주는 해운을 불러 세웠다. 방금 뭐 하는 짓이지 감히 내 손님에게 말대꾸를 해.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해운이 물러서지 않았다. 절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네 사정 따위 알고 싶지 않아.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 고집 부렸다간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시골집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협박이었다. 해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모욕을 견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차 회장 가문이 과거에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이 어려울 때 반드시 도우라고 신신당부했다. 해운은 차 회장이 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베어텨야 해.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민주는 해운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을 느꼈다. 저 여자, 생각보다 쉽게 부러지지 않았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잡초 같았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 불쾌했다. 해운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를 펼쳤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직접 기록한 수백 가지의 약초와 꽃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내일부터 저택에 버려진 온실을 가꾸기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곳이 이 차가운 감옥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터였다. 차민준의 완벽주의적 경영에도 불구하고 더 원그룹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야심차게 출시한 프리미엄 향수 라인 에센셜 원이 시장에 처참한 외면을 받은 것이다. 프랑스에서 초빙한 유명 조향사와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개성 없는 흔한 향, 인공적인 알코올 냄새가 역하다. 더 원그룹의 이름값이 아깝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최유경 이사는 연일 이어지는 비상회의에서 진땀을 흘렸다.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타겟 고객층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초기 반응이 낯설어서 그렇지 곧 익숙해질 겁니다. 차민주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다. 익숙해지기 전에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겠군. 당장 2차 생산 중단하고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 다시 올려. 그의 사무실 공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최유경은 해운에 대한 질투와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번 실패를 만회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한편 윤해운은 저택에서의 고립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피난처를 찾았다. 펜트하우스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유리 온실이었다.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했던 곳을 해운은 며칠에 걸쳐 정리했다. 그리고 고향 집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다. 산초나무, 당귀, 창포,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아꼈던 백단향나무 묘목까지. 그녀의 할머니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의 향 제조법을 알고 있었다. 해운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 어깨 너머로 각종 풀과 꽃에서 향을 추출하고 배합하는 법을 배웠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 해우는 서울살이의 상처를 치유받는 듯했다. 해우는 온실 한편에 작은 증류 장치를 만들었다. 할머니의 방식대로 갓 딴 이슬 맺힌 꽃잎과 약초들을 섞어 향유를 추출했다. 그녀는 향수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낭을 만들어 방에 걸어두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차민주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귀가했다. 머릿속은 온통 실패한 향수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서재로 향하다가 복도 끝 온실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향기에 발길을 멈췄다.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다. 시중의 향수처럼 직설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새벽녘 숲속의 젖은 흙 냄새와 안개 사이로 피어나는 이름, 모를 들꽃의 청초함, 그리고 깊고 그윽한 나무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향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감쌌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순간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홀린 듯이 온실 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해운이 작은 절구에 무언가를 빻고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잘 말린 약초와 꽃잎들이 널려 있었다. 민준의 등장에 해운이 놀라 일어섰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민준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해운이 만들던 향낭에 고정되었다. 그냥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운이 설명했다. 민주는 해운이 내민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향기는 분명 이 작은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다. 그가 수백억을 들여 만든 향수보다 훨씬 더 깊고 매혹적인 향기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시골뜨기 여자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나 보군. 민주는 애써 감탄을 누르고 냉소를 가장했다. 시골에서 하던 흙장난, 이런 고급 주택에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 천박하게 그는 향낭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돌아섰다. 해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서재로 돌아와 위스키를 들이켰다. 하지만 코끝에 맴도는 그 향기를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편안한 기억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고 치부하려 했다. 며칠 뒤, 차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해운이 그 아이, 답답하게 집에만 가둬두지 마라. 다음 주에 있을 하나세안, 경제포럼 갈라, 디너에 데리고 가거라. 외국 손님들에게 네 아내를 소개하는 것도 내 의무다. 할아버지, 그 아이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망신만 당할 겁니다. 민준이 반대했다. 시끄럽다. 내 결정이다. 민준은 분노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해운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보내며 경고했다. 그날 밤, 당신은 입을 다물고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해. 단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해운은 그가 보낸 화려한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모르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은 해운을 그저 촌스러운 시골 여자로만 알았지만 해운은 할머니로부터 향 제조법뿐만 아니라 전통 예법과 다도, 그리고 외국 손님을 맞는 법까지 엄격하게 교육받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갈라 디너가 자신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하나세안 경제 포럼 갈라 디너가 열리는 신라 호텔 영빈관. 대한민국의 정재계 리더들과 아세안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행사는 더 원그룹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차민주는 완벽하게 준비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신경은 온통 아내라는 이름으로 곁에 서 있는 오해운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해운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혔다.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는 해운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극대화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은 웬만한 여배우 못지않게 빛났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비싼 포장지로 감싼 내용물 없는 상자일 뿐이었다. 해운 씨. 민준이 하객들의 눈을 피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먼저 입 열지 마. 그냥 미소만 짓고 있어. 알겠어? 네, 해운은 짧게 대답했다. 최유경 이사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에게는 매혹적인 미소를 보냈지만
해운을 훑어보는 눈길에는 경멸감이 스쳤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옷이 날개라더니 민준 씨가 신경 많이 썼나 봐요. 이중적인 칭찬 속에 숨겨진 가시를 해우는 모를 리 없었다. 해우는 대꾸 대신 가볍게 목례만 했다. 행사의 핵심 인물은 싱가포르 투자청의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탄이었다. 그는 더 원그룹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큰 손이었다. 차민준과 최유경은 그를 공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탄 대표님, 저희 리조트의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 유창한 영어로 접근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탄은 사업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한국의 고궁을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특히 한국 전통차 문화에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다되는 단순한 미각을 넘어선 철학이 담겨 있더군요. 그 정적인 아름다움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유경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 더 원그룹도 CVIP 고객들을 위해 최고급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체험해 보시죠. 하지만 탄 대표는 상업적인 접근에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다. 바로 그때 탄 대표의 아내가 해운에게 관심을 보였다. 사모님께서는 차를 즐기시나요? 한국 여성들은 어떤 차를 주로 마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는 속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해운이 어설픈 대답으로 분위기를 망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가 나서서 대화를 차단하려던 순간 해운이 입을 열었다. 차는 계절을 마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발음은 또렷하고 맑았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을 담은 꽃차를 마시고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잎차를, 가을에는 결실의 풍요로움을 담은 열매차를 마십니다. 탄 대표 부부의 눈이 빛났다. 해운은 상업적인 설명이 아닌 삶에 녹아있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탄 대표의 아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늦가을에는 어떤 차가 좋을까요? 해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국화차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 발효차가 좋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발효차인 황차는 그 과정이 인간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쓴맛과 떫은 맛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부드럽고 깊은 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도의 기본 자세와 차를 따르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억지로 외운 지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데이비드 타는 감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 본부장님,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셨군요. 저는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은 드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모님의 깊은 이해가 더 원그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골뜨기가 자신이 수백억 원을 들여도 얻지 못했던 OS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단 몇 마디 말로 사로잡았다. 해운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련된 도시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이었다. 최유경은 분노와 질투로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저 촌스러운 여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게다가 민준이 해운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포착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당혹감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감히 저 따위게 내 자리를 넘봐. 최유경은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부하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해운 뒷조사 좀 해. 시골집 배경부터 사소한 흠까지 전부 다 찾아내.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해운이 했던 말을 곱씹었다. 해운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오늘 밤의 작은 성공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최유경의 저기를 느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민준의 경고했던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해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갈라 디너에서의 예기치 못한 성공은 차민준과 오해운의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회사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사인 에알 코스메틱에서
더 원그룹의 에센셜 원과 놀랍도록 유사한 콘셉트의 신제품 출시를 발표했다. 출시 시기마저 절묘하게 맞물려 에센셜 원의 실패한 이미지를 엘코스메틱이 그대로 흡수하는 형국이 되었다. 내부 정보 유출이 분명합니다. 비상 경영 회의에서 최유경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릴 기회를 잡았다. 우리의 핵심 조향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내부 스파이를 색출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흉흉했다. 차민주는 주주들의 압박과 시장의 냉혹한 평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에 처음으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유경은 은근슬쩍 화살을 해운에게 돌렸다. 최근 회사 내부 보안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행사에 대동하시면서 외부인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순진하셔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와전되었을 수도 있고요. 민주는 최유경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혜운이 스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짜증스러웠다. 더 원그룹은 즉시 새로운 향수를 개발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하지만 기존의 조향팀은 이미 창의력이 고갈된 상태였고 새로운 해외 조향사를 초빙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온실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옅은 향기가 다시 그의 코를 자극했다. 며칠 전 맡았던 잊을 수 없었던 그 향기. 흙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담긴 향기였다. 그는 갈등했다.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이 저 시골뜨기 여자가 만든 정체불명의 향기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막아섰다. 하지만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온실로 향했다. 혜운은 늦은 시간까지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오, 혜운 씨? 혜운이 놀라 돌아보았다. 민주는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 지난번의 향기에 대해 아는 체하더군. 갈라 디너에서도 그랬지. 아이, 우리 회사 상황 들었을 거요. 향수 프로젝트가 망했지. 민주는 본론을 꺼냈다.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면 증명해봐. 혜운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무엇을 증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향수 말이야. 민준이 조소를 머금고 말했다. 우리 회사의 최고 전문가 팀이 실패한 일이야.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만들어 보라고. 더 원그룹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향수를.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민주는 혜운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가 실패하면 그것을 빌미로 할아버지 앞에서 그녀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혜운은 민준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굴욕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 차가운 감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좋아요. 혜운이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민주는 의외의 대답에 놀랐다. 그는 혜운이 울며 거절하거나 최소한 망설일 줄 알았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혜운이 말을 이었다. 첫째, 회사 연구실의 모든 시설과 재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세요. 둘째, 제 작업에 그 누구도, 특히 최유경 이사님은 절대 간섭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셋째, 만약 제가 성공한다면 저를 시골뜨기나 그림자가 아닌 차민준 씨의 아내로 공식 인정해주세요. 민주는 혜운의 당돌한 조건에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묘한 승부욕이 발동했다. 좋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신은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아,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혜운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민주는 혜운이 실패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녀의 능력이 더 원그룹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혜운은 촌스러운 원피스 대신 단정한 작업복 차림으로 더 원그룹의 최첨단 연구실에 들어섰다. 연구원들은 본부장님이 데려온 낯선 여자를 의심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유경은 이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는 듯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혜운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의 낡은 노트를 펼쳤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더 원그룹의 심장 부인 R&D 센터. 그 중에서도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향수 연구실은 오해운에게 적대적인 공간이었다. 연구원들은 모두 프랑스 그라스에서 학위를 받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해오는 낙하산. 그것도 아주 촌스러운 낙하산에 불과했다. 저기요, 오해운 씨. 여긴 약초 다듬는 곳이 아닙니다. 수석 조향사 K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해운이 연구실 한쪽에 전통 방식의 증류기를 설치하려 하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저희는 밀리그램 단위로 정밀하게 계량해서 배합합니다.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끓여서 나오는 걸 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유경 이사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연구원들에게 해운을 철저히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본부장님의 변덕일 뿐이야. 며칠 저러다 말겠지. 괜히 엮여서 너희 커리어에 흠집 내지 말고 기본적인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 해운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협력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재료 요청조차 늦장 처리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해운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구실의 첨단 장비 대신 자신이 직접 공수해온 재료들과 할머니의 낡은 노트에 의지했다. 그녀는 연구실에 놓인 수백 가지의 인공 향료 샘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온실에서 직접 재배한 꽃과 뿌리, 그리고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이끼와 나무 껍질을 가져왔다. 향수의 기본은 기억이에요. 해운은 자신을 경멸하는 연구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학식이 아니라 그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기억이죠. 그녀는 할머니의 방식대로 재료를 덮고 지고 말렸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백합을 채취해 냉침법으로 오일을 추출하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소나무 송진의 깊은 향을 뽑아냈다. 연구실은 값비싼 인공사양 냄새 대신 흙과 물, 바람의 냄새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차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CCTV를 통해 연구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해운의 원시적인 작업 방식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저런 방식으로는 세련된 현대인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달라졌다. 해운은 지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가 재료를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경건했으며 향을 배합할 때의 집중력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업 과정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장인처럼 보였다. 최유경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해운이 만들어내는 향기의 조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해운의 실패를 확신했지만 만에 하나 성공할 경우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저 년을 이대로 둘 순 없어. 어떻게든 싹을 잘라야 해. 최유경은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연구실 관리자에게 지시해 해운이 가장 공들여 추출한 핵심 베이스 오일에 몰래 합성 용매를 섞도록 했다. 향의 순도를 떨어뜨려 최종 결과물을 망치려는 속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베이스 오일의 향이 미묘하게 변질된 것을 알아차렸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살아있던 자연의 향이 사라지고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해운은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구실 측은 그럴 리 없다. 보관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질된 것일 뿐. 이라며 발뺌했다. 최유경은 뒤에서 이 상황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해운이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차민준이 연구실에 나타났다. 그는 해운을 지나쳐 곧장 폐기물 처리실로 향했다. 그리고 어젯밤 최유경이 몰래 버린 합성 용매 빈병을 찾아냈다. 연구실 내부 CCTV는 최유경의 지시로 삭제되었지만 복도 CCTV에는 최유경의 신복인 연구원이 수상한 시간에 연구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민주는 최유경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초회 이사, 이게 무슨 짓이지? 민준이 용매병을 책상 위에 던졌다. 최유경은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뗐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그저 그만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오해훈 씨를 방해하려 했다는 거 다 알아. 한 번만 더 내 프로젝트에 손대면 그땐 이사직에서 물러날 각오에. 최유경은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 자신을 질책한 것도 놀라운데 해운을 오해훈 씨라고 부르며 내 프로젝트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민준이 해운을 감싸고 도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해운이 실패하면 이혼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유경의 비열한 방식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유물 그것이 비록 경멸의 대상일지라도 을타인이 함부로 건드렸다는 불쾌감, 그리고 해운의 진지한 노력이 폄훼당하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반발심이었다. 연구실로 돌아온 민주는 해운에게 말했다. 베이스 오일은 다시 만들면 돼. 필요한 재료는 뭐든 말해. 최고급으로 지원하겠어. 해운은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 변화가 낯설었다. 며칠 후 해운은 새로운 베이스 향을 완성했다. 그것은 기존의 어떤 향수와도 달랐다. 깊고 청량하면서도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복합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로운 향기였다. 민주는 시향지에 묻은 향을 맡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성공을 예감하게 하는 향기였다. 그는 자신이 오해운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제품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더 원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마케팅팀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신제품 하나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추락한 그룹의 명예와 차민준 본부장의 리더십이 걸린 중요한 시험대였다. 최유경 이사는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다. 차민준이 자신의 방해 공작을 알아차리고 경고를 날렸지만 그녀는 해운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해운을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오해운은 단정한 복장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 앞에는 이름 없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엠버색 액체가 놓여 있었다. 제가 오늘 선보일 향수의 이름은 여명의 숨결입니다. 해운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자료나 시장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새벽녘 숲을 거닐곤 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만물이 깨어나는 순간의 공기에는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젖은 흙의 냄새, 이슬을 머금은 풀잎의 냄새, 그리고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작은 꽃들의 향기.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해운은 시향지를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임원들은 반신반의하며 향을 맡았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향기는 놀라웠다. 첫 향은 시원한 안개처럼 청량했지만 곧이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꽃향기가 감돌았고 마지막 잔향은 깊고 편안한 나무 향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존의 어떤 향수와도 달랐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향이었다. 차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향기는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듯했다. 임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놀랍군, 이런 향은 처음이야. 인공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 정말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 해운의 성공이 확실해지는 순간 최유경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잠깐만요. 이 향, 어딘가 익숙한데요. 최유경이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제가 얼마 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향수는 프랑스의 한 니치 향수 브랜드에서 비밀리에 개발 중인 제품의 포뮬러와 거의 일치합니다. 최유경은 스크린에 두 개의 화학 분석표를 띄웠다. 하나는 해운의 향수 성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럽 브랜드의 미공개 자료라고 주장하는 문서였다. 두 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오해운 씨. 최유경이 해운을 몰아붙였다. 시골에서 약초나 만지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세련된 향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세요. 이 포뮬러 어디서 훔쳤습니까?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표절 의혹은 신제품 출시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 임원들은 다시 해운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해운은 당황했다. 아닙니다. 전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 할머니의 비법서에 나온 방식을 응용한 겁니다.
비법서요. 그런 구시대적인 변명으로 넘어갈 생각 마세요. 최유경이 기세를 올렸다. 모두가 차민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해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했다. 차민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최유경이 제시한 자료를 잠시 바라보더니 해운이 아닌 최유경을 향해 입을 열었다. 코에 이사, 수고했소.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군. 네, 본부장님, 초회 이사가 제시한 저 유럽 브랜드의 자료 말이야. 저 자료. 우리 회사 R&D 서버에서 유출된 에센셜 원의 초기 개발 데이터와 일치하던데 안 그런가? 최유경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차민주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최유경의 비밀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L 코스메틱 측에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더군. 공교롭게도 우리 신제품 정보가 유출된 시기와 일치해 그는 지난번 해운에 대한 사보타주 시도 이후 최유경의 모든 것을 뒷조사했다. 최유경은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L 코스메틱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매수했다. 최유경은 자신의 무능으로 실패한 에센셜 원 프로젝트의 책임을 회피하고 돈을 챙기기 위해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오해운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소. 차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오해운 씨가 표절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오해운 씨의 성과를 가로채려 한 거겠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최유경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아니야,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 보안팀, 최유경 이사 끌어내.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법무팀은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 최유경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차민주는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더 원그룹의 새로운 향수는 오해운 씨가 개발한 여명의 숨결로 결정한다. 마케팅팀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출시를 준비하도록. 그는 연단에 서 있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차민주는 해운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했소, 오해운 씨.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군.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했는지 통감했다. 해운은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여명의 숨결은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휩쓸었다. 인공적인 향에 지쳐있던 소비자들은 해운이 만들어낸 자연의 향기에 열광했다. 초도 물량은 하루 만에 완판되었고 예약 주문이 폭주했다. 더 원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찬사가 언론을 도배했다. 오해운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위기에 빠진 대기업을 구한 천재 조향사로 떠올랐다. 해운은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재단의 일과 온실을 돌보는 일상을 유지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대중에게 더욱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차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해운의 성공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골뜨기 여자가 자신이 신뢰했던 엘리트 최유경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강인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해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명령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간 쌓아온 냉정한 성격 탓에 사과나 감사의 표현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했다. 그는 해운이 온실에 있는 것을 보고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해운은 새로운 허브 씨앗을 심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준비하는 거요. 민준이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해운은 놀라 돌아보았다. 아닙니다. 그냥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민주는 해운이 가꾸는 식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전에는 그저 잡초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저마다의 의미를 가진 재료로 보였다. 이건 무슨 식물이요? 백리향입니다.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 민주는 질문을 던졌고 해운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혜운이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을 빛내는지, 그리고 그녀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실용적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혜운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하지. 민준이 툭 내뱉었다. 식탁에는 혜운이 좋아하는 담백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민준이 몰래 집색에 지시한 것이었다. 혜운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식사 도중 민준이 물었다. 왜 이혼 서류를 거부했었소? 단순히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모욕적으로 굴었는데도 혜운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준 씨는 저를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예법과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처음 민준 씨를 봤을 때 당신은 오만했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겉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속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죠. 할머니께서는 차 회장님 댁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전 어쩌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돕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을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혜운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오히려 혜운이 자신을 연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혜운의 깊은 속내에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의식적으로 혜운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 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혜운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향수 마케팅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그룹의 전반적인 이미지 전략까지 확대되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소? 혜운의 대답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는 화려한 경영 이론 대신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주는 혜운의 지혜에 감탄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감정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민주는 혜운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죽은 약혼녀를 향한 그리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새롭고 따뜻하며 생동감 넘치는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혜운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혜운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민준의 태도가 변했지만 과거의 상의 엄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이 일시적인 변덕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민준은 혜운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원그룹의 위기가 수습되고 안정을 되찾을 무렵 차 회장이 가벼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번 일로 차 회장은 인생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병상에서 회복한 그는 차민준과 오혜운을 불렀다. 내가 더 늦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차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 내 할아버님 산소에 가봐야겠다. 민준이 너도 같이 가야겠다. 민준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혜운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라온 환경과 뿌리를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차 회장의 전용차를 타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혜운의 고향 집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들어가는 동안 풍경은 급격하게 변했다. 높이 솟은 빌딩숲 대신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나타났다. 혜운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을 받았다. 집은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택이었고 마당에는 각종 장독대가 즐비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하지만 민준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혜운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혜운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마당으로 몰려 나왔다. 아이고, 우리 혜운이 왔구나. 서울살이 힘들지 않았어.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이건 서울에서 사온 약과예요. 혜운은 더 이상 차갑고 과묵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유의 따뜻하고 정겨운 미소로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부를 물었다. 억양도 편안한 사투리로 돌아와 있었다. 민주는 어르신들이 혜운을 단순히 시집 잘 간 동네 처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지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느꼈다. 혜운이가 없었으면 우리 마을 양봉 사업은 진작에 망했지.
마을 이장이 민준에게 말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도 틈틈이 내려와서 판로 개척해주고 포장 디자인까지 다 해줬어. 저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민준은 자신이 알던 혜운의 모습이 얼마나 일부에 불과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혜운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책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 속에서 체득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차 회장을 부축해 혜운의 할아버지 산소에 올랐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묘소는 소박하지만 정갈했다. 차 회장은 묘비 앞에 술을 따르며 회상에 잠겼다. 민준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내가 왜 그토록 혜운이와의 결혼을 밀어붙였는지. 차 회장은 혜운의 할아버지인 오 진사와의 인연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거 전쟁 직후 내가 빈털터리로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끊으려 했을 때다. 그때 오 진사가 나를 거두어 주었지.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내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조건 없이 말이다. 차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오 진사는 나에게 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철학이 오늘날 더 원그룹의 초석이 된 게야. 내가 은혜를 갚으려 할 때마다 그는 사양했지. 대신 딱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고. 민주는 그제야 할아버지가 왜 혜운의 심성을 강조했는지 이해했다. 할아버지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 진색에서 물려받은 그 고든 심지와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원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혜운에게 다가갔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여기 공기는 서울과 많이 다르군. 민준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네, 여긴 모든 것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혜운이 대답했다. 민준은 혜운의 옆에 앉았다. 오늘 할아버지께 다 들었소. 당신 할아버님 이야기. 하스티엔 미안했소. 민준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난 당신을 그저 할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 당신의 배경만 보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려 하지 않았지. 내 편견과 오만함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혜우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나 경멸이 없었다. 깊은 후회와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혜운이 입을 열었다. 당신도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은 혜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혜운 씨,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소.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오랫동안 묵혀둔 진심이었다. 당신이 민지수와 닮아서가 아니오. 그냥 오해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당신의 지혜까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어.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민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시골의 고요한 밤.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함과 편견을 벗어던진 곳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완전히 달랐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냉랭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차 회장은 뒷좌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고 조수석에 앉은 민주는 운전하는 내내 간간히 룸미러로 혜운을 힐끗거렸다. 혜운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게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혜운의 낡은 여행 가방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게스트룸이 아닌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앞으로 여기가 당신 방이야. 민준이 말했다. 아니, 우리 방이지. 혜운은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시골에서의 하룻밤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혜운을 더 이상 집안에 숨겨두지 않았다. 그는 여명의 숨결,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혜운을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인 지속가능성위원회의 고문으로 임명했다. 처음에는 임원들이 반신반의했다. 총수의 아내라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혜운은 곧 실력으로 모든 의혹을 잠재웠다. 그녀는 친환경 소재 개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 도시 엘리트들이 생각지 못한 실질적이고 따뜻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녀의 제안은 더 원그룹의 차가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는 공식 석상에서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해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제 아내는 제가 가진 것과는 다른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아내는 지속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원그룹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은 제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대중은 열광했다. 시골뜨기 신데렐라라는 가십성 기사는 사라지고 가장 한국적인 가치를 지닌 현명한 조력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었다. 민주는 해운을 위해 저택을 개조했다. 그는 차갑고 미니멀했던 거실에 통유리창을 열고 그곳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해운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온실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구실로 바뀌었다. 당신이 마음껏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야. 민준이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결혼 기념일을 맞았다. 1년 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던 날이었다. 민주는 그날 해운을 데리고 작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1년 전 오늘, 난 당신에게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 민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당신을 경멸했고 상처를 줬어?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해운은 그것이 이혼 서류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혼인 무효 확인서요. 민준이 말했다. 법적으로 우리의 결혼은 강요로 시작됐으니 무효로 할 수 있어. 난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소. 민준은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해운의 고향집 앞들에 피어있던 들꽃 모양을 본뜬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오해운 씨, 나라는 부족한 남자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소.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당신을 원해서 하는 청혼이요. 해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 누바 좋아요. 해운이 웃으며 반지를 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도시의 남자와 자연의 지혜를 품은 시골 여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했다.